어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계획된 시간이었던 100분을 훌쩍 넘겨서 156분 동안 생중계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요 내용 알아보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총평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대변인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00분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나 별로 기대도 없었지만 역시나 하나만한 이야기였죠. 아름다운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긴 시간 내에 모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 주연과 또 그 다른 장관들 조연의 한 폭의 토크쇼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또 물어보고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국민과의 소통의 취지가 마치 도어 스태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마련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많은 국민적인 반대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용산 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용산 시대는 어디로 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름도 없는 뜬금없는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사실상 이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특히나 국정 과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입법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치 하신다고 여기저기 밥 많이 드시는데요. 단 한 번도 야당 인사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무슨 소통의 이야기를 하는지 약간 어디서 핀트를 잡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화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 사실상 그냥 극본을 좀 짠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소통을 하겠다는 모습으로서 이런 국민과의 이런 그 소통을 하셨는데 도어 스태핑 없이 이렇게 좀 세금과 여러 가지를 들여서 하는 거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답변을 좀 함께 해주시면서 총평 말씀해 주시죠. 네네. 돌아보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귀중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들었다면 이루어야 될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안 들었을까 하면 사실상 이런 어떤 그런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의 어떤 반항 심리 이런 것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요. 아름다운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맞죠? 그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주제가 국민들로 하여금 기쁘고 박수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 모든 국민이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의제는 포퓰리즘입니다. 다 퍼준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10만 원씩 다 준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치겠죠. 그런데 그 세금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저께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었냐면 세대 간 생각이 다르고 계층 간 생각이 다르고 또 지역 간 생각이 다른 문제들 모든 국민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좀 답답하더라도 사실 이거 굉장히 답답한 문제.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귀 기울여야 되고 또 누군가는 양보해야 돼요. 세대 간 갈등이든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이든 그 갈등 속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그건 결코 사이다 같은 그런 그 토론이 아니라 훨씬 더 답답한 어떤 느낌의 토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정권도 밀었어요. 계속 밀어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 기억하시겠지만 연금 개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미뤄진 숙제들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엄숙하지? 엄숙한 형식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MSG가 없는 건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MSG 많았습니다. 지난 정권 때 야생화 음악도 나오고요. 화려한 어떤 그런 조명도 있었고요. 그런 MSG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몸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투박하지만
투박하지만 그러나 포장 없이 그야말로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저런 그 국민과의 대화 시도는 무척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 스태핑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약간 핑계로 저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얼마나 지속하실지 정기적으로 하실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국민과의 대화이긴 하지만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예상치 않은 질문을 한다던가 또 날카로운 현안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어제는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정권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러한 국민과의 대화를 이용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기가 없어도 3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인기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 정명 그러니까 이름을 좀 정확하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점검 회의거든요. 네. 국민 패널과 함께하는 점검 회의라서 아마 그래서 이제 토론의 분위기, 국민과 대화하는 분위기는 조금 적었을 것 같긴 해요. 즉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이 점검 회의 점검을 하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국민들도 함께 그러면 점검 회의에서 이 점검을 함께 해보자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자 이런 그 형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어떤 형식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을 테고 저도 아쉬움을 하나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애매해졌어요. 대통령의 포지셔닝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답하는 포지셔닝인지 아니면 장관들에게 보고받는 포지셔닝인지 이 두 가지가 좀 혼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회의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국민들이 더 참여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 것이 그 답변이 조금 더 정확하고 뭐랄까요? 국민들이 그래?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두 번, 세 번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토론이나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 점검 회의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그렇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점검 회의해서 무엇을 점검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꼭 점검 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저도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데 일단 다음 상반기에 또 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좀 다른 좀 더 진전된 어떤 형식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의 총평 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잠깐 평론가께서 연금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크게 세 가지 개혁을 말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답을 했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적인 부분 내용 짚어볼까요? 저는 저 연금개혁, 노동개혁 전부 중요합니다. 교육개혁보다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급하거든요. 네. 왜 첫 번째, 노동개혁은 문제는 이겁니다. 아마 방송계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종이신문에서 출발을 해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 소득이 본 어떤 그 월급보다 더 많은 게 뭐랄까요? 주말 수당이라든지, 또 야간 수당이라든지, 시간 외에 그런 근로 수당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52시간으로 그냥 한정되다 보니까 월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내가 받는 월급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은퇴를 해서 제가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사실 기자 얘기만 했지만 여러 가지 직종에서 52시간이라는 일률적인 그런 이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깎이는 그런 그 효과를 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근로의 어떤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 그러니까 추가 또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개혁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 단위로 일률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G5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총 근로시간이 더
나라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52시간이라고 만약 치면 월 단위 아니면 분기별로 그것을 이 탄력적으로 일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쉬게 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회사가 겨울에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름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년 내내 주 52시간을 하면 여름에 다가온 어떤 수요를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고, 겨울에는 뭐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52시간을 채워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총 근로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자. 이건 상당히 저는 지금 당장 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다른 문제에서 연금도 역시 소진되거든요. 뭐 이거야말로 2030과 5060에 완전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060은 아니 좀 더 많이 지금 받고 싶고 좀 빨리 받고 싶고, 2030은 아니 적게 내고 싶고, 우리는 지금 당장 거의 용돈 수준도 안 되는데 나중에 받는 돈이 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똑같이 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나라의 어떤 그런 이 연금 재정 때문에 이 세대 갈등이 완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문제들은 어찌됐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일률적인 주 52시간제에 있어서의 좀 유연한 변화, 그리고 연금에 있어서 기금이 향후 고갈되는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게 모든 게 뭐 다 신선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만 개혁이었지 사실상 2022년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새마을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지금 특히나 우리 뭐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나 분들은 굉장히 휴식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크앤밸런스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냥 노동자들은 당신은 노동자이니까 일만 열심히 해라. 돈 줄 테니까 일만 해라. 쉬지도 말고 일만 해라가 이 말에 사실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럼 노동자의 자율 선택권보다는 오히려 그 노동 시간에 대한 사용자들의 재량권, 그러니까 즉 사용자들이 지금 토요일 날 일할 사람 있는데 너 와서 일해. 지금 11시간 더 필요하니까 네가 일해. 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은 유연하게 장시간 노동 체계를 조장한다라고 저는 보여졌고요. 그리고 임금 저하의 가능성이 사실상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보면 이게 전문가들도 지금의 이런 형태나 노동자 그 협회에서도 이른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도 매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뭐 의료 체계, 의료 보험에 대한 개선, 뭐 재정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중에서 보장률이 65%예요. 근데 OECD는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장률 자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장률이 마치 백화점식으로 의료를 다닌다라는 일부 분들의 사례를 그거를 의료보험에 바꾸자고 하는 의지로서 요만한 작은 단점을 갖고 이렇게 보장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이번에 그 의료보험, 이른바 문재인 케어 덕분에 4,477만 명이 1인당 약 47만 원가량의 그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MRI나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서 이제 국민들 건강에 증진이 됐었던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윤석열식의 이런 의료보험 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MRI를 뭐 1년에 뭐 100번, 1000번 찍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아프면 딱 아픈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마치 일부의 몇몇 분들이 하루 종일 병원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재정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은 우리나라 가야 할 지향점은 사회보험이 오히려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식의 이런 3대 뭐 이런 개혁 과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뒤에 퇴행하고 있다, 과거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연금 같은 경우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연금 고갈에 대한 그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 연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계 최고로 최대의 많은 기금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젊은 분들이 내는 분들이 내면 그걸 그대로 받는 형식이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계는 적립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연기금이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투자도 해서 이제 몸을 불리고 있는데 그게 뭐 2075년쯤에 이제 소진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소진되는 걸 기본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지금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크게 개혁할지는 저희는 로드맵은 읽을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일단 뭐 연금이나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건강보험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런 그 질병과 관련돼서 모든 의료기기에 전부 보험료를 책정해주면 국민들은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럼 그것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강보험료 언제 소진된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보고서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에 2조 8천억 적자, 2018년도에 2천억 적자. 그 바로 그 당시에 이 지금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을 때의 적자 폭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2016년도까지는 매년 3조에서 4조 정도 흑자를 계속 냈어요. 그런데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2028년에는 마이너스 6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고갈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도 국가가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것도 일몰제예요. 올해 한시 뭐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이 지원이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 자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러면 이 고갈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MRI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MRI 가격이 싼데 이거 해보자. 라는 그런 심리를 조금이라도 더 억제하는 것이 왜 그게 뭐 이 기회를 삭달하는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연구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감기인데도 병원에 그냥 찾아가고 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것이 또 건강보험의 접근성이 너무나 사실은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쨌든 의료계의 목소리,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그 사회적 공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걸 다시 손을 봐야만 한다. 없어지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져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금, 뭐 건강보험료 다 2020몇 년이에요. 2028년, 2075년.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건 인기가 없는 정책이긴 한데 가장 나쁜 건 뭐냐면 한 수십 년 후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 바로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탓을 이제 지금 정부는 가장 탓을 하는 게 맨날 문재인 정권 때 그랬다, 문재인 정부 때 했다 하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MRI들요. 심심해서 MRI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RI 뭐 찍어보신 분들은 그 큰 자기 공명장치에서 우웅 소리 나는데 누가 그거를 괜히 한번 찍어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걸 찍을 수도 없었던 상황을 문턱을 낮춰준 게 그런 케어인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 그리고 사회보험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정 고갈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 당연히 들어가죠. 우리가 국민과 함께 장사하려고 지금 이거를 건강보험을 하고 국민연금을 만드는 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좀 촘촘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전하다, 안전망이 있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오히려 저는 이런 의료 개혁에 있어서는 뭐 의료계의 목소리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의 이런 얘기는 의료계에서 더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얘기가 있고 오히려 공공의료를 좀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민영화가 매우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의 비율이 약 30%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의 비율이 3%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더 접근성을 가져야 되냐랑 이런 고민도 사실상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 공공의료가 굉장히 성행하죠. 그런데 실제로 영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게 바로 공공의료 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질 있지 않습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라는 불만을 영국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의 의대생들이 영국에 있지 않고 다 유럽으로 가버려요. 왜? 공공의료 부문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EU 국가들보다 뭐 이 돌아오는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분만 있다, 민간의료분만 있다. 이건 사실 불필요한 토론이긴 한데 그러나 공공의료 부분이 무조건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예로 저는 영국을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미국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네. 예, 공공의료의 이제 비율이 점차 높여져야 되는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노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연금과 관련된 부분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마지막 남은 교육에 관련된 3대 개혁 중 하나 이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전으로의 이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중에서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이제 학교, 대입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건드려야 되지 않을 영역인데 어떻게 지방을 발전시키면서 교육을 옮길 건지 예를 들면 서울대를 이전하겠다 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상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실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방으로 서울대 이전하겠습니다의 이런 느낌? 근데 구체적인 이런 로드맵이랑 방향은 읽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게 예민한 부분을 아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향점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지방 균형 발전이에요. 지방 균형 발전이 지금까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돼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많은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혁신도시 무슨 도시 뭐 행복도시 하면서 나주라든지 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들이 발전했는가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지방 균형 발전. 실질적으로 그 도시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났느냐. 혹은 이 전체적으로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 지역에서의 어떤 대학들이 그러면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서울로 안 오고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로 갔느냐. 그 안에 보면 그런 제도 많거든요. 그 해당 지역에 내려간 기업들에게 그 지역에서 선발 쿼터를 해갖고 몇십 %는 지역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정말 아무런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를 해보자.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기업 먼저가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이 정도였다면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한번 바꿔보자. 교육을 먼저 바꿔보고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도리어 다른 어떤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대변인 말씀처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실전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힘든 게 교육 개혁이기 때문에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이건 더 토론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 자, 그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사실 최근에 아주 빌라왕이라는 그런 이 일천 채 이상을 가진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사기가 아주 횡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도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전세 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한 사람이 몇천 채를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지금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속을 들여다보면 투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체납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체납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그렇게 계속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구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고 그것을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수십, 수백, 수천 채를 보유했다가 부재할 시에 발생하는 이런 구조적인 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개혁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문제 있죠. 당연히 빌라왕 뭐 이거는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가 그 피해자가 크다는 게 아니라 되게 지역적인 문제다라고 보여진 그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고금리와 경제의 이런 불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도 그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그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경제의 상황에 대한 이런 점검과 더불어 지금 고금리에 대응하는 이런 가계부채 해결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TF까지 만들 정도로 한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진짜 전세 사기를 당하신 한 1천여 가구가 정말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반환이 안 돼서. 그래서 지역은 아닌 걸 거고 그거보다는 좀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과는 또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지금은 6억까지인데 9억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변동금리잖아요. 그걸 고정금리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걸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어쨌든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더 촘촘히 이렇게 어떠한 것도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 문제가 뭐 그런 피해자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별 문제가 아니라는 네.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한데 TF를 하려면 그 빌라왕 전세 사기 요걸로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런 뭐 어려운 분들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마약 관련 문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약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서 이태원과 참사와 관련된 그 부분을 마약하고 자꾸 연관시키는 의원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별개의 문제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국정감사라든지 혹은 상임위 토론을 이렇게 한번 뒤져보면 행안위에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리고 세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경찰의 대응이 지금까지 옳으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 나오기 2, 3개월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행안위 감사에서 했던 이야기고 또 그것을 많이 법무부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그럼 대응을 하겠다라는 대답이 법사위에서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이태원 참사랑은 별개로 정말 마약과 관련해서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피자 사 먹을 돈 정도의 액수로 마약이 접근성이 그렇게 낮아졌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미국처럼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드러그라든지 이런 그런 마약과 관련된 접근성이 훨씬 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지금 태국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온갖 그 대마라든지 양귀비라든지 이런 접근성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나라로 지금 사실 그 인근 국가들로 이 영향이 지금 굉장히 높게 지금 파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마약과의 전쟁은 야당도 함께 해야 된다. 바로 7월 달, 8월 달에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질문하셨던 그 마음가짐으로 되돌아가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태원 참사에서 마약을 이렇게 부각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마약을 마치 피자처럼 사 먹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근데 여전히 마약 청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모가 학교에서 제가 혹시 학교에서 마약하는 거 아니야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이게 연관되는 부분은 애초에
이렇게 좀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약과 이렇게 그 용산서에서 모였을 때도 마약 담당, 이런 여성에 대한 범죄 담당 딱 두 개에 대한 회의만 했었고 안전이나 이렇게 보행하는 회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그 전부터 선포할 만큼 이게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그 중에 하나로 더 봐야 된다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에서요. 네. 팩트체크 하나만 하면 네. 우리나라 마약 청주국이 아닌 것으로 이미 2016년도인가요? 그게 유엔에서의 기준이 있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몇 명, 뭐 이게 기준이 있는데 이미 2016년인가 15년도부터 마약 청주국이 아닌 숫자가 마약 사범이 훨씬 많이 늘어서 아닌 것으로 이미 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네네. 어저께 그 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점검회의가 있고, 사실 로드맵이라고 해서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이런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어떤 형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향후 민생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주목을 하는 순간인데 다음에 있을 국정점검회의나 또 앞으로 문정부가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하신 취지는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취지에서 뭔가 부족했던 것을 발판으로 앞으로는 그냥 교장님 훈화 말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한 정말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